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정책연구원 원장 이장원입니다. 이번 달 전문가 초청 대담은 박성국 박사님이신데요. 전 매일노동뉴스 대표를 지내셨고요.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박성국 박사님은 학위 논문도 그렇고 원래 주된 이제 그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적 대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가 이제 주된 관심이신데요. 사회적 대화도 뭐 넓은 의미의 노동 정치의 뭐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특히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 날 새로 이제 시작됐는데 뭐 상당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동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22대 국회에서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노조 쪽에서도 거기에 많이 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와 어떤 그 노동 정치에 관해서 뭐 전망 또 해설 또 어떤 그 견해 이걸 좀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박성국 박사님이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그 현안도 잘 아시고 또 이론도 많이 아시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박성국 박사님 인사 간단히 하시죠. 예, 우리 노사공 포럼 TV 시청하는 분들에게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제 언론인을 한 30여 년가량 일을 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가서 그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논문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가 이제 결국에는 국회 입법 활동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치 활동하고 되게 밀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설을 못 하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대화와 연계된 정치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뭐 노동 정치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게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 또 너무 폭 넓은. 그래서 뭐 정부하고 상대로 노사가 법치, 노동법 규율 안에서 하는 행위도 있지만 또 때로는 과거에 그 밖에서 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뭐 노동 정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합법적으로 이런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같은 데 참여해서 하는 것도 뭐 광의의 또 노동 정치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 주된 관심은 22대 국회에서 지금 많은 이제 노동 관련된 입법 개정안 또 심지어 사회적 대화도 국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관심이 좀 국회 또 22대 국회나 어떤 관련된 정당들하고의 또 그 움직임, 협력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된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해서 이렇게 모셨고요. 얼마 전에 한국노총에서 이제 주최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22대 국회에 왔던 노동정치, 물론 한국노총 입장에서 많이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했지만 초청해서 이제 뭐 대담회를 했는데 그때 참여를 하시고 또 상당히 뭐 이게 이 대담 기록도 좀 정리를 한번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경험을 좀 되살려서 22대 국회 하고 이 노동 의제 또 노동 정치 이게 좀 뭐 어떻게 좀 전개될지 큰 어떤 그 윤곽 이슈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좀 대략 예상 내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두니까 네. 짧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토론회도 있긴 했는데 22대 국회가 최근 상황을 봐서도 그 21대 국회하고 유사한 상황으로 좀 흘러갈 것 같고 그 여당이
집권 중반기에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총선 결과로 봤을 때는 뭐 13대 총선하고 20대 총선의 상황이 좀 비슷하거든요. 가깝게는 20대 총선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도 여소야대였는데 상황이 이제 국회가 개헌되고 나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법안을 둘러싸고 야당이 주도해 가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가 좀 길어지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었는데 이번 국회도 좀 유사하게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지난 총선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들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학자분들이. 한국 정치에서 권력 이슈가 권리 이슈를 좀 잠식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노동자라던가 뭐 서민, 여성, 뭐 소수자,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저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특히 권리 개선을 해야 될 문제들은 조금 뒤처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상황이 좀 오래 가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상황인데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 게 저희 22대의 국회 전망입니다. 그리고 노동계의 경우에는 과거하고 되게 유사한 총선 성적표를 좀 받았지만 양대 정당하고 이 노동계가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총선 활동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랬기 때문에 일정 정도 노동계에서는 양대 정당과의 앞으로의 결속력에 있어서 좀 약해질 것 같다라는 우려도 한편으로 하고 있고 또 앞서 이 국회 상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에 좀 들어서 있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노동계를 특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도 되게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사용자 측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이거 꼭 학술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대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나누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 정기국회가 개헌되기 이전에 빨리 임단협을 타결해야 된다. 왜냐? 임단협이 9월까지 연장이 될 경우, 9, 10월까지 연장이 될 경우에 국회로 불려나갈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런 정도로 사용자 측도 뭔가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들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노사 양측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많이들 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이제 국회 여야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노사 양측이 이제 교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국회의 불확실성이 좀 크다, 과거보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22대 국회가 좀 불확실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21대 국회는 이제 한국노총도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정책 연합을 통해 가지고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 국회하고 연결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자체적으로 33분 정도가 자기네들이 이제 지지했던 그런 이제 친노동적인 후보다,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숫자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노동자의 어떤 권리, 기본권적인 이슈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회에서 관철해 나가는 입법이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권력 이슈가 워낙 지금 22대 국회에서 첨예한 이제 이슈나 어떤 그런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 제대로 챙기기, 이런 것이 그렇게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약간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2대 국회 이제 이 정당들하고 한국노총만 얘기했었지만 이제 민주노총도 기존에 관계를 맺었던 이제 정당들이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많이 지금 그 진출하지는 또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노조 쪽에서 이런 이제 정당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좀 협력 관계 내지는 뭐 일반적인 관계 형성을 좀 해 나갈지 한번 뭐 예상 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양대 노총이 이번에 그 22대 총선에서 그 유사한 성적표를 받았다라고들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항노총이 지지한 후보가 33명 정도 당선이 됐고, 그 중에 한 11명 정도가 한국노총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진보당을 통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한 분들이 3명 정도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선거연합을 통해서 당선이 된 셈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노동계가 이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김주영 의원하고 김영동 의원입니다. 근데 두 분 다 한국노총 출신이고, 한 분은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이셨고 또 한 분은 법률원장이셨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또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안에 박홍배 의원도 계시고 박해철 의원도 계시고 또 이미자 의원도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총 16명 의원 중에서 6명의 의원이 노동계 출신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보다는 뭐 이렇게 유리한 좋은 어떤 여건이라, 노동계한테는 적어도 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동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앞으로도 좀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사용자 측한테는 좀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양당 간사가 다 그 노동계 출신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김영동 의원이나 김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도 충분히 뭔가 고려하실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방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일정 정도 활동하신 분들이 그 정도 선수는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과의 어떤 협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예상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노동조합에서 우려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노총의 예를 들면은, 그 항노총이 과거에는 이제 정책연합하고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그 뭐랄까요, 그 수권 정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정치 활동을 확대하고 권리 이슈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배타적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정당과의. 다만 이제 항노총에서는 배타적 지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7개 의제와 관련해서 여야 정당에게 그 질의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당 계열 쪽에서 호의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 선거연합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지지 효과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그 정권 심판의 효과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책 심판의 효과는 있었다. 노총으로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 활동에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과로 이제 33명의 후보와 그 11명의 항노총 후보로 나타난 거죠. 이런 면들은 긍정적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와 같은 선거연합이 없었다라는 것들은 우려점이고 앞으로 결속력이 약해질 거라는 예상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노총은 그렇게 장단점 또는 뭐랄까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환노위 구성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22대 국회 환노위는 이런 분들 구성되어 있다. 근데 지금 뭐 가장 최근에
환노위에서 지금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를 이제 개정을 하는 그 개정안을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뭐 넘기기로 한 거는 맞지만은 현재 환노위에서 같은 처리를 빨리 해서 본회의에 넘기겠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이 사용자 측 지금 이제 뭐 연일 거기에 대해서 우려 내지는 반대하는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도 과연 이거를 그 정부로 넘어오면은 그 법 개정안이 과연 받을까, 이제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가장 지금 구체적인 현안 이슈는 22대 국회 환노위에서 지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금 떠올랐어요, 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뭐 처리될 것 같은지 뭐 예상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드는 생각은 뭐 한국노총도 그렇고 이 노조들이 그 노조법 개정안 여기에 그렇게 많이 지금 어떤 그 노동운동의 어떤 운명을 걸고 지금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뭐 초기업단위 뭐 교섭 체제나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 노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슈도 있고, 또 노노 간에 또 이제 이런 그 갈등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또 안 되는 뭐 그런 지금 큰 그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 노조법 개정하는 안이 노사가 바라보기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여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거를 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노란봉투법 지금 이슈 국회에서의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사안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또 언론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최근 상황까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노조법 2, 3조의 경우에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제 노조와 노동자, 사용자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좀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좀 뭐랄까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노동자하고 사용자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을 좀 더 숙고하고 재검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로 법적으로 규율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법안이 21대에 통과가 됐고, 또 이 통과된 법안을 두고 이제 논란을 벌이다가 다시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 이 법안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노사 양측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22대에 다시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를 벌써 했어요. 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상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넘어가게 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재미난 점은 뭐냐면은 21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22대 국회에 와서 여당에서 갑자기 이제 대안을 내놓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환영 못하는 그런 안들이 나왔어요. 이 노조법에는 이제 노조법 이게 29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효력 범위 확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노동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조항이 단체 협약 효력 확장 부분에 관련된 조항이 특정 업종에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한된 법안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부 여당 쪽, 특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 표시를 안 하고 있지만 여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이게 여기에 대한 의견 표시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영동 의원이
간사시잖아요. 또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고 한국노총 노동법률원장을 오래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표시를 좀 확실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효력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의 교섭을 더욱더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이나,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이 얘기하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부분들은 동일한 부분을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의 교섭의 길을 조금 더 유연하거나 개방적으로 열어가는 방식으로 여야 양측의 의견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적어도 21대 국회 상황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양대 노총은 7월 중으로 노조법 2~3조를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놓은 상태고, 한국경총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걸 안건 조정에서 통과시키고 한노위에서 일단은 법사위로 넘길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최근의 이슈인 것 같고, 기왕에 22대 국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의제가 부상할 거냐라는 것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권력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뭐 소식들은 대부분 다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진다 하더라도 거의 사람들이 관심을 못 갖고 있는데,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를 이끌어 나갈 노동 의제 3가지를 꼽아달라는 그 질문에 첫 번째는 근로시간이 차지했고요.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 보장,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근로시간의 문제는 지난 그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제 근로시간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좀 주저앉은 이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뭐 주 4일제, 주 4.5일제 이슈를 가지고 아직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노조법 2~3조 보다는 오히려 더 이 단체교섭 이슈로 주 4일제, 주 4.5일제를 더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떠오를 것 같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보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출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한데, 저출생의 핵심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보장해서 사실상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핵심이 육아휴직 보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뭔가 해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인데,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됐잖아요. 1%대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핫 이슈가 최저임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결정 과정 자체가 뭔가 본인들의 어떤 그 의견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체와 같은 위원회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입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안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를 고려했지만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워낙 폭발력 있는 이슈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뤘지만 사실상 크게 칭찬을 받지 못한 이슈였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 이슈로 뭔가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주역 역할을 하는 단체가 이제 한국노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한국노총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올해 들어서 이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말까지는 아마도 이제 그 특위를 이제 설치를 해서 산업 전환 뭐 그다음에 불공정한 격차 해소 뭐 원화 첨가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유연 안정성 확보 그다음에 뭐 대화 타협의 노사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사정 간에 뭐 가급적이면 합의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하여튼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생활 뭐 이런 균형이든지 또 아주 실리적으로 보면 공무원, 교원 이제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숫자 많이 이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많이 얻어내면 이제 좋을 텐데 이게 이제 특히 정부하고 또 몇 달 한두 달 더 이제 지금 얘기를 교섭 비슷하게 대화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적 대화라는 면에서 한국노총은 이제 경사노위 체제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라고 하는 또 이런 이제 아주 좋은 공간 내지는 굉장히 지금 벌써 막 그 숨가쁘게 돌아가는 공간이 또 지금 환노의 중심으로 열렸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노총이 지금 뭐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갈까? 물론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내지는 여러 군데가 됐다라는 건 좋기도 하지만 뭐 전략적으로 앞으로 한국노총은 큰 틀의 노동정치나 어떤 사회적 대화 전략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까 뭐 예상되는 것 또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조금 한국노총한테는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면 혹시 뭐 조언이 있으시면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노동조합을 뭐 특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3주체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는 뭐 2주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노사 양측을 넓게 봐서 특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사 양측이 노동의제를 국민의제화하고 입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사 양측이 그 노동의제를 그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슈화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주로 이제 국회를 대상으로 그 정책 로비와 압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걸 다원주의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노사 양측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의제를 국민적 의제로 부각을 시키고 합의를 하면 좋고 합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부분들을 국회로 던져서 국회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법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방법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다원주의적인 어떤 정책 로비와 압력의 방식도 있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 양측이 노동의제를 국민의제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회와 함께 이제 입법을 해나가는 방식이 좀 관행화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은 좀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부분들을 되게 중요한 어떤 정치적 성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윤석열 정부조차도 예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원주의적 방식과 조합주의적 방식은 사실상 상호 보완적이고 둘이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방식과 다원주의적 방식밖에 없었는데 98년 이후서부터는 적어도 권위주의적인 요소는 좀 어느 정도 억제가 되면서 다원주의적 방식과 조합주의적 방식, 즉 사회적 대화를 통한 방식으로 의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많아졌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사회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의제를 이슈화하기도 되게 어려운 국면이고 또 국회가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 주제는 대부분 다 입법 과제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 근데 입법을 하기 위한 국회의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은 국회 안과 밖에 정책 협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대안을 얘기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유사한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정책 협의, 노사정 협상이라는 게 여러 번 개최가 됐었고, 또 지금 사회적 대화를 주로 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에서도 소위 말하는 의회 소수파 정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의회 소수파 정부가 바깥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 들어가서 야당과의 정책 협의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사정 그리고 또 여야 정당들이 정책 협의에 조금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입법안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권력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 권리 이슈를 그 조금 더 덜 충돌을 하면서 조금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정당성이 높여지면은 권력 이슈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과거에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사회적 대화를 유럽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이 하는 거다. 근데 왜 국회에 가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느냐? 이건 되게 경직된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유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과거의 상황만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대화를 한 주체인 정부가 대부분 다 다수 연립 정부였어요. 네. 힘이 있는 정부다 보니까 바깥에서 노사정치하고 얘기한 부분들을 국회 가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국회에서 뭘 달리 할 필요도 없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상황이 중도파 정부에다가 최근은 극우 정권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 과반을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연립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권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원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정책 협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해관계자도 참여하는 방식이겠죠. 저는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는 것뿐이지 바깥의 사회적 대화는 불필요하고 국회 안으로 모든 걸 또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국회 바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기회가 된다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정책 협의에 또는 사회적 협의의 본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외국 특히 유럽하고 지금 국회 상황이 조금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당인 상태에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 정부가 뭐 경사노위나 이런 쪽에서 이제 노사하고 같이 사회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 어떤 입법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국회 중심으로 어떤 그런 그 사회적 대화 하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다른 나라 추세를 보더라도 이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권력 정치에 빠지는 그런 노동 정치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일 수 있다. 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뭐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 뭐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노동 정치 전략이 대체로 무엇인가는 솔직히 잘 잡히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뭐 한국노총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전서부터 뭐 이제 이 야당 민주당하고의 정책 연합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독자적인 이제 뭐 창당, 노조 중심의 뭐 창당, 그래서 이제 노동 정치의 어떤 그런 그 의지나 노선도 많이 이제 이렇게 드러낸 바가 있고요. 근데 현재는 또 그런 게 불분명하지만 어찌됐든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내에서 우호적인 지금 그런 그 지금 영향력을 지금 또 노조나 한국노총이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노조의 어떤 그런 그 노동 정치가 권력 정치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협력 또는 뭐 정책 노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현재 어떤 그런 그 변화의 흐름이 있는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히 뭐 이제 조합원 구성도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뭐 젊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그 업종별로 보면 또 이제 조합원 중에서 또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업종들 이렇게 이 변화도 많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한국 노총 입장에서 이런 그 노동 정치와 또는 정책적인 어떤 노선에 있어서 향후 뭐 어떤 변화가 바람직할지 뭐 쪽지게처럼 예측은 힘들다 하더라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난번 한국노총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22대 총선을 계기로 전환점에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왜 전환점이냐? 그러니까 양대 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그 고령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못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젊은 조합원들이겠죠. 그 조합원들은 늘었어요. 뭐 한 150만, 그러니까 양노총을 포함하면 한 250만 정도 됐죠. 그리고 조직률로 봐서는 한 14% 가까이 됐는데, 조합원 늘었지만 사실상 그 조합층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은 되게 고령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활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 갈 거냐. 특히 이제 정치활동이 이제 물론 권력 이슈와 권리 이슈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적절히 둘 사이의 균형을 가져가면서 일상적인 활동은 또 권리 이슈에 가까울 수밖에 없으니까 권리 이슈를 중심으로 이제 제도 개선 활동들을 왕성하게 벌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인 것 같고요. 조합 구성원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령화된 그 조합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과 관련된 권리 이슈에 대한 욕구는 되게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반영한 어떤 정치 활동들이 전개가 돼야 될 것 같고, 노총으로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중조직은 매번 권력 이슈를 가지고 고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정 시기와 계기를 바탕으로 권력 이슈가 조합원 사이에서 첨예하게 이게 도드라지지 일상적으로 그 권력 이슈가 지배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권력 이슈와 권리 이슈를 균형을 가지려고 하면서 주로는 권리 이슈를 중심으로 국회와의 또는 이제 여야 정당 간의 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전통적으로 수권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실험은 계속 한다라는 식의 의견들을 내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껏,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배타적 지지도 하고, 또 지난 22대 총선처럼 배타적 지지를 공식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정당 간의 어떤 부분을 어떤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할 수 있는,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어차피 이 정치 활동이 지금 길게 가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어떤 정치적 역량, 정책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이 위축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 역량이 강화돼야 그 노총의 정치 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한 3분의 1은 노동을 잘 모릅니다. 그럼 누가 이걸 리드해 가야 되냐라면은 노사 양측이 리드를 해나가야죠. 노사 양측의 의견들이 활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역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양대 노총의 정책 역량은 너무 버거운 상태인 거고 사용자 측도 한국경총이나 뭐 대한상공회에서 마찬가지로 노동 분야로 깊숙이 들어가면 정책 역량이 노동조합 측하고 크게 저는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총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권정당과의 어떤 정책연합 또는 정치활동,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선은 그대로 가되 이런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한편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한국노총 내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치활동을 위해서 뭐 정치 관련된 부서를 별도로 두던가 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나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고 그냥 바깥에서 보는 분들이나 안에서 보는 분들이 가장 그래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모아지는 부분들은 정책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민주노총도 비슷한 고민이어야 될 것 같고요. 정치활동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용자 측 얘기도 같이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뭐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이제 지금 뭐 의결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사용자들이 6개 단체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의견도 뭐 성명 비슷하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존재감을 이런 때는 이제 드러내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어떤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사용자 단체가 좀 너무 그러니까 뭐 이런 노총 양대 노총 측도 그렇지만 특히 사용자 측이 좀 취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기업 뭐 그런 이제 그 노무 담당하시는 분도 한번 아까 만나셔서 의견도 뭐 서로 교환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이제 기업별 노조 체제가 강하니까 이제 뭐 그런 유력한 기업 또는 이제 사용자 단체 뭐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이제 이런 큰 의미의 노동 정치의 어떤 전략 또 뭐 관련해서 정책적인 역량 개발 이거를 또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될런지 뭐 느끼신 거나 또 뭐 제언 비슷하게 해 주실 부분이 좀 있다면 좀 해 주시죠. 상대적으로 사용자 단체가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식화시키지는 않잖아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정책 로비를 공식화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자 단체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고민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단체 자체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지 사용자 단체와 정치 활동을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현재 사용자 단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22대 국회 결과가 매우 놀라운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입장을 거의 안 내고 있죠. 뭐라 그럴까, 숨 죽이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거쳐야지만 뭔가 공식화된 활동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이 좀 돼요. 왜냐면 지금 잘못했다가는 뭔가 사용자 단체에 그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국회가 합법적인 어떤 뭔가 권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 자체가 몸을 엄청 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2.2%대 올해 전망치가 2.5%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렇게 저성장이 길어지는 상황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엄청 견뎌냈는데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견뎌냈는데 그 뒤로도 저성장 국면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들한테는 되게 힘든 상황이고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길 가다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문제를 챙기기도 어렵고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에서 경제 시장에서 뭔가 살아남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뭔가 해결점들을 제시해 줘야 되지만 여기도 불확실성이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라고 해서 뭘 비전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상론자처럼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현 단계에서는 조금 그렇죠. 뭐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솔직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이제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면요. 이제 오늘 많은 말씀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불확실하니까 뭐 정확하게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이제 측면도 있었는데, 우리 22대 국회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노사 간에 볼 때도 기업이나 뭐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몇몇 큰 기업 빼면은 지금 상당히 저성장 국면이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뭐 불확실을 떠나서 좀 불안정한 거 아닌가, 너무 불투명하고 그 이제 또 반면에 또 이 노조 쪽 입장에서 보면 꼭 국회의원을 뭐 몇 명 배출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노동과 관련된 기본권 이게 단지 이론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삶이 힘들어져서 밑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생존권적인 그런 요구들도 지금 요새 많아진 거죠. 따지고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22대 국회나 노동정치가 쉽게 예측하기 힘들고 또 이게 상당히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불확실한 이제 그런 이제 국면이다. 저도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또 개혁 개방하면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뭐 20년이 좀 넘은 거죠. 그렇죠. 예. 역사를 또 공부를 또 주전 공부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 단계의 이런 불확실성.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감내하고 또 어떻게 녹여내면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사회적 대화의 주목적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공동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자라는 게 사회적 대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긴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좀 큰 어떤 평가 이런 걸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몇 가지 뭐 기억나거나 생각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은 그 방송법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공영방송의 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21대 상황과 다시 또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해법을 좀 냈습니다. 어떤 해법이냐면은 일단 정부 여당은 그 공영방송의 그 방송 임원들을
임명하는 부분들을 좀 중단을 하고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 처리를 일단 유보해라. 그러니까 여야가 현재 대치하는 상황을 일단 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면은 국회 내에 어떤 국민적 대토론회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협기구 내에서 몇 달 동안 논의를 해서 그 뭔가 해법을 좀 만들어내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떤 이런 갈등의 어떤 양상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의 이런 어떤 기자회견 자체가 그동안의 어떤 과정에서 봤을 때 비판적으로 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상 뭔가 희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도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뭔가 해법을 내고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뭔가 이 대치되는 법안들에 관련된 처리 방향을 제시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과생활균형위원회, 뭐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된 그 기구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령화라든가 계속고용위원회라고 3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가 숙성화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사실상 결과보다는 충실하게 정책 협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협의 내용이 국회에 전달될 거고 합의가 되면 더욱 좋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는 그 내용은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공익위원회 의견도 나올 거고 노사 양측의 의견도 좀 더 모아져서 정제돼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의견이 이제 국회로 전달될 거고 국회로 전달됐을 때 아까 우리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포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정 양측을 다시 불러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그 논의 기구 안에는 이제 노사정 3자만이 아니라 좀 더 이해관계자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21대 국회에서 그 국민연금 문제가 그나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야의 입장이든 전문가들의 입장들이 모아지는 결과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간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부분들은 노동연구원에서 노동개혁포럼 안에서도 연금포럼이라고 해서 연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봐요. 국회 바깥에서. 하지만 국회 안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고 저는 2가지 과거의 사례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16대, 17대 국회가 대표적인 여소야대 국회라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 시기에 근로시간하고 비정규직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두 의제 자체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하고 2001년서부터 시작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노사정 고위급 협상까지 넘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 상태 근로시간이나 비정규 법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랬지만 16대 국회에서 노사정 양측을 불러서 근로시간 문제를 10차례 이상 논의를 했고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17대 국회였거든요.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입법 소위라고 얘기하죠. 법안심사 소위 안에서 참관인 형태로 노사 양측을 불렀어요. 정부까지. 참관인이 있는 상태에서 여야가 입법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협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사정도 같이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법안 소위에 들어갔던 분들의 말씀을 제가 취재를 해서 들은 결과 뭐였냐면은 그 자리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바로 법안 축조 심사를 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죠. 아주 비정규 법안을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노사정이 주도를 했느니 그 여야가 주도했느니 또는 여당이 주도했느니 뭐 그런 말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논의했다라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왜? 비정규 법안은
국회에 들어가서 처리되기까지 2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 2년의 기간에 종지부를 찍은 거는 그 협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왜 22대 국회에서는 재현이 될 수 없냐라는 거죠. 재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은 사례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나라가 1998년에 경제위기 시절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정치적 합의에 대한 신화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합의를 못하더라도 협의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그 협의 자체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됐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입법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서부터 17년까지 리테 내각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그 리테 내각이 소수파 정권이었습니다. 중도 우파 정권이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그 내각제 국가이고 비례대표제로 의원들을 뽑기 때문에 그 의원 의석이 하원 의석수가 150석밖에 안 되는데 5석 이상의 정당이 15개나 되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극우파가 당선됐다, 일당이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1982년에 바세나르 협약이 체결했을 당시에는 150석 중에 5석 이상의 정당이 5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세나르 협약이 국회 바깥에서 체결되고 난 다음에 국회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0석 중에서 5개 정당이 5석 의석을 가진 정당이 15개이다 보니까 국회 바깥에 사회적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국회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최근에 유럽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가 국회 바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 리테 내각은 바깥에서 노사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야당을 또 설득하는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그 내각제이고 비례대표제의 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수대표제에다가 비례대표제까지 섞여져 있어가지고 다수결 제도가 지금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되게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노총 중심으로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깊숙이 되고 있는 것도 저는 환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국회로 토스가 돼서 국회 안에서도 여소야대 국회였었던 16대, 17대 국회에서처럼 정책협의회를 좀 활성화해서 그 의제들을 좀 더 숙성화시키자는 얘기죠. 이거는 되게 시간이 길고 답답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현재로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사회적 대화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환으로 바라보지 국회에서만 사회적 대화를 하고 뭐 국회 바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어디서나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래 장이 서야 뭔가 그 권력 이슈 말고도 권리 이슈를 좀 더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 활발하게 더 재미난 얘기 더 아주 그냥 건설적인 제안도 지금 많이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준비한 질문이 조금은 더 있지만 이제 한 시간 정도.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뒷부분에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셔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길게 보면은 꼭 합의를 안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정치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거니까 이 노동 정치하고 사회적 대화가 이게 배타적인 게 아니고 선택이 아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사회적 대화 추가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현 단계 전 세계의 어떤 그 상황 변화를 본다면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서
그래서 밖에서의 사적 대화와 국회에서 또 추가적인 대화가 이게 뭐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크게 보면은 또 권력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적 개발을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 중에 이건 꼭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걸 포함해서 마무리에 이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고 정기국회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이슈, 권리 개선의 과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 노동과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시절하고 그 이후의 시절의 어떤 사회적 대화를 보다 보면은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이제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말씀을 나누신다 하더라도 꼭 이걸 국민적 의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공청회, 지역별로 공청회도 하고 이슈를 좀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그 이슈를 부각시키는 역할의 핵심은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 정부 자체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럴 여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노사정위원회 중심으로만 너무 조용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노사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론화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도 되게 계속된 문제제기예요. 왜 의제를 공론화 안 하고 있느냐. 스스로 공론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짚어가면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 이슈가 뭔가 현재는 되게 중요한 핫 이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요하겠지만 노동 의제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권리 개선 이슈에 관심을 좀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접근도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현재 22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좀 기대를 좀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성국 박사님 출연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2대 국회에서의 어떤 노동 의제 이거를 뭐 국회 안 또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다뤄 나가야 될런지 좋은 해안을 주신 걸로 그렇게 오늘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